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6월 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권성동 의원을 강릉에서 만난 그 이야기, 그때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입당이 임박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권성동 의원뿐이 아니고 또 다른 두 사람도 더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두 사람도 더 만났는데 이 세 사람을 만난 격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또 아직 언론에 알려지기를 꺼려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난 국회의원이 언론에 알려지기를 꺼려해서 공개가 되지 않은 그런 의원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은 국민의힘 소속 세 사람인데, 자, 권성동, 정진석, 윤희숙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공개된 이 세 사람만을 놓고 볼 때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윤석열이 101명의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이 세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코드가 이 안에 또 들어있을까, 숨어있을까, 담겨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거리가 되겠죠.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일면 하단 기사 보시면은 윤석열 이러면 7월에 국민의힘 입당, 7월로 못 박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그러면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할 일이 많죠. 일단 당을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사무총장이나 당직자들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지역의 각 당협들 또 한번 챙기고 이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에서 자, 그때 윤석열이 입당을 할 것이다. 그런 분석입니다. 최근에 정진석, 권성동, 윤희숙 입당 해동. 자, 어제 알려진 것은 권성동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 나머지 윤희숙, 정진석도 만났다는 이 기사가 조선일보 하단에 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입당 시기를 검토 중이다. 이러면 7월, 늦어도 8월에는 국민의힘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국민의힘 입당 시기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판이 6월에 지금 6월 6일 현충일 날 어떤 선언을 할 것이다. 현충사에 가서 선언을 할 것이다. 그런 보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6월에 어떤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국민의힘에 입당과 동시에 정치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이 왜 그 정치를 하려는지 어떤 정치를 지향하는지 이것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도 가질 것으로 안다. 이 측근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정치 선언, 입당 선언 이것이 별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윤석열 시민들과 사진 찍고 보란 뜻 공개 행보했다. 어제 그 강원도 강릉시 강릉중앙시장 식당에서 이 식당 주인과 또 권성동 의원과 찍은 이런 사진들이 어제 공개가 됐죠.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자, 이 식당 주인과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되고 그러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서민 행보 이렇게 어제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강릉 외할머니 산소 다녀오고 야당 의원들과 잇따라 만났다. 그리고 또 유현준 교수,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죠. 또 TV에 가끔씩 나왔던 유현준 교수와도 또 만나서 LH 사태 논의도 했다. 그리고 어제 강릉에서 이렇게 공개 행보를 거의 공개 행보죠. 할 때 시민들이 그 대선에 꼭 출마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있었는데 알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9일 강릉에서 만났고 또 지난주에는 초선 윤희숙 의원, 오선 중진 정진석 의원과 잇따라 저녁을 같이 했다. 또 경제 전문가 출신으로 이 윤희숙 의원은 경제 전문가 출신이죠. 그래서 작년 7월에 국회 5분 발언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그 발언으로 그 화제가 된 그 인물이죠. 그 인물을 만났고 정진석 의원은 아시다시피 충청 대망론 윤석열의 고향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동아일보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면 하단에 윤석열이
외가 강릉에서 야당의 권성동을 만났고 그 권성동을 만나기 사흘 전에는 본가, 아버지의 고향, 본가인 공주 지역구 의원인 정진석을 접촉했다. 그래서 이 친가와 본가의 를 지역구로 둔 두 중전위원을 만났다. 이렇게 친가와 본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주 본인의 본가 충남 공주시와 외가 강원 강릉시를 지역구로 둔 야당 중진위원들을 차례로 만났다. 자, 본가와 외가 그리고 윤석열과 동갑내기인 정진석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고향 친구 윤석열을 지키겠다 이러고 수차례 강조를 했죠. 그래서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인 공주는 윤석열 전 총장 부친의 고향이다. 자,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윤석열을 만난 세 사람, 자, 친가, 외가를 지역구로 둔 의원, 그리고 또 한 사람 윤희숙 의원은 지역구가 서초갑이죠. 서초갑은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집이 있는 곳입니다. 집이 있는 곳이 또 서초구고, 검찰청도 뭐 서초구에 있죠. 자, 그런 인연을 이렇게 깨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좀 정치적인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하면은, 이것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 다르게 그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윤희숙 의원은 어떤 경제 전문가니까, 따로 만났다고 하고 초선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것을 별개하고 좀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인물이 이 정진석, 권성동 두 사람인데, 정진석, 권성동 그리고 윤석열 이 세 사람은 1960년생 GT 동갑입니다. 우연이겠죠. 그래 어쨌든 뭐 고향 친구니까 외가 친구 권성동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이 좀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진석, 권성동 사이에. 먼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세 사람이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뭐 윤석열 전 총장이야 탄핵 국면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을 했죠. 수사팀장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탄핵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이 헌재가 그때 결정을 할 때 이 특검의 수사 이것을 계속 브리핑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여론전처럼 이렇게 돼서 많은 영향을 미쳤죠. 윤석열 수사가 특검에 영향을 윤석열의 수사가 결과적으로는 헌재의 탄핵 결정에 영향을 좀 미쳤다.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헌재 결정 전에 국회에서 탄핵 결의안이 통과가 됐죠. 그때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권성동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당연적으로 맡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죠. 그리고 그래서 탄핵이 의결이 됐고 이것이 헌재로 넘어갔는데 헌재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어떤 공소유지 이것처럼 계속 권성동이 헌재에 가서 이 탄핵의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소유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권성동이 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 탄핵에 같이 두 사람이 엮이는 것이고, 정진석 의원은 그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 그때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사령탑이었죠. 국회 안에서 그것이 통과될 때. 그래서 이 탄핵 국면에서 정진석 의원이 그 어떤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처럼 따로 나가서 탄핵에 찬성하면서 바른정당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정진석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그때 이 자유투표를 이끌어냈죠. 그러니까 당론을 정하지 않고 탄핵 찬성 반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투표도 또 탄핵안이 통과되는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세 사람 다 윤석열, 권성동, 정진석 이 세 사람 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어떤 일조를 한 그런 공통점이 있는 셈이죠. 그것이 코드로 숨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더라도 친박을 중심으로
탄핵 책임론, 박근혜, 이명박 구속 책임론 이런 것이 불거질 것을 염려를 해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섰던 긍정적인 그 탄핵에 부정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과 먼저 그런 사람들을 매개로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려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겠죠. 일단 이 60년생 동갑내기 친가 외가 쪽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진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 이 세 사람이 탄핵을 매개로 이렇게 연결되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기획된 해동이었다. 이렇게 적극적인 정치적인 해석도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탄핵 책임론을 묻지 않을 그 세력을 매개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그 통로로 정진석, 권성동을 선택을 했다. 그 해석도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해석을 조금 더 유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기획된 건지 그 해석을 유보를 하되 다만 앞으로 윤석열의 행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과정 그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은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 밝혀지겠죠. 자, 일단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임박했고, 그럴수록 또 견제도 심해지죠. 이 국민의힘이 거의 확정이 되니 견제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바위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인데, 윤석열과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이 논쟁거리들은 윤석열 본인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 불거지고 있는 것은 처가 문제죠. 부인도 그렇지만 특히 장모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모 최모 씨, 윤석열의 장모 최모 씨가 징역 3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때린 것이죠. 자, 그런데 아마 이렇게 지금 처가에 대한 수사, 재판 막 진행되는 이것이 또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야 되는, 그래서 보호막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될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신면 사회면 보시면은 검찰 윤석열 장모의 3년 구형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3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재판에서 선고가 남아있죠. 자, 선고가 남아있는데 선고 시점이 7월 2일입니다. 혹시 여기서 또 법정 구속이 되든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또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장모는 몇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어제 3년 구형을 받은 것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입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검찰은 최 씨가 그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징역 3년을 했는데 이 혐의는 이겁니다. 불법으로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설립해서 부당한 요양급여 20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런데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파주경찰서는 동업자 3명만 입건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또 3명만 기소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최 씨는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총장 그리고 그 장모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에 나서서 윤석열 전 총장은 무혐의 처리했지만은 최 씨는 불구속 기소를 했죠. 이 과정에서 그 전에 경찰과 이 검찰에서 고양지청이 공범들은 처벌을 하고 장모는 처벌하지 않은 것이 윤석열의 외압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최강욱이 고발을 했는데 일단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이 받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또 논란거리가 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지금 이 윤석열은 다시 중국의 태풍의 눈으로 다시 부상을 했습니다. 자, 제2의 윤석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죠.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국민의힘 플랜 B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갑자기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대권 조작으로 막 다시 여론조사 대상에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월성원전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그 감찰을 하면서 무슨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혐의로 진보적인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수사 대상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최재형이 다시 대권 주자였더니 또 이 분이 나타났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 막 칭송을 하다가 만나자고 사실상 러브콜을 보냈는데 윤석열에게 외면을 당했죠. 그러니 그 다음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 또 본인이 킹메이커를 뭐 하고 싶다는 그런 식의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것도 진전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최재형에게 러브콜을 김종인이 보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12면 기사 보시면은 수사받는 최재형 향해서 김종인 또 김무성도 러브콜을 보냈다. 윤석열, 김동연에 이어서 최재형에게 김종인이 러브콜을 보냈다는 거죠. 김종인 쪽에 한 사람이 최재형에게 접촉을 해서 김종인과 만남을 주선하겠다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재형 원장이 이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최재형에게 공개적으로 주호영, 나경원 다 이렇게 했고 관심을 표명을 했고 김무성도 그렇게 했는데 김종인이 다시 러브콜을 보냈다.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죠. 최재형 원장은 지난 20일에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 질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최재형 원장에게도 정치 뜻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죠. 자, 어제 윤석열 후임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임명을 강행을 했죠. 자, 중앙일보 김오수 총장 임명 끝까지 야당은 패싱했다. 여당 3분 만에 보고서 단독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 방탄용 논란에도 재가를 했다. 야당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했다. 맹비난했죠. 자, 33번째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김오수가 정권 말기에 필요하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은 본인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7월까지 임기였는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물러는 상황에서 후임자도 없는 그 상태에서 정치를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겠죠. 그런데 후임자가 이제 임명을 했으니 그 부담은 좀 털어냈기 때문에 윤석열의 정치 진입이 또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도 윤석열과 연결되는 거죠. 조국, 윤석열의 천적 조국 최근에 자기 혐의들을 셀프 변명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재판 중인 입장에서도 여권 안에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빠르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표창장 보도, 본인 윤석열 조국 씨 아들 딸의 표창장 관련 보도 이런 것들을 보니 논두렁 시계 같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 논두렁 시계 사건. 그래서 조국이 자신을 막 노무현과 동일시했다. 자, 중앙일보가 그 책 내용들을 쭉 분석을 했는데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 보도처럼 우리 아들 딸들 표창장 가지고 막 언론이 보도를 했다. 그래서 본인을 노무현과 동일시했다. 조국의 시간 직접 읽어보니 멸문지하 언급하면서 검찰을 원망을 했고 윤석열 그리고 측근들에 대해서는 검찰교도 이렇게 지칭을 했고 문재인 정권 무너뜨리려고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 끝까지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은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리고 재판도 부정합니다. 입시 비리 정경심, 부인 정경심 유죄에도 4년 하고 구속됐죠. 그런데 조국은 재판부 판단 동의 못하겠다. 본인이 법대에서 지금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학생들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했고 또 본인이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 했는데 재판 결과에 수긍을 안 하는 겁니다. 책에서 해명한 의혹과 판결문을 막 비교를 해보니 7대 허위 스펙 이거 유죄받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합니다. 웅동학원 관련해서는 동생이 혹독한 고초를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입장을 안 밝힙니다. 자, 뭐 가족의 피 이런 이야기 했는데 가정경제는 정 교수가 거의 다 결정하고 운영하던 터라 나는 상세한 내용은 몰랐다. 가족의 피 하면서 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상황이죠. 조선일보는 조국 사태로 선거 졌다더니 또 조국 늪에 빠진 여당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제가 이 조선일보를 보여드리는 것은 사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그 내용도 있지만 그 옆에 TK가 호남보다 낫다. 백신 접종 예약률 놓고 국민의힘 탓이라는 여당. 이 기사가 눈에 띄죠. 백신 접종률을 시도별로 이렇게 접종 예약률이죠. 내가 접종 맞겠다고 하는 그 시도별로 분석을 해보니 대구 경북 지역이 호남 지역보다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약 접종률이. 그러니 이것을 민주당에서 이것은 이 야당이 자꾸 백신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니까 야당 의원들이 많은 대구 경북의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면서 이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설득을 해달라. 대구 경북 주민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정부가 발표한 고령층 접종 예약률을 보면은 평균은 64.5%인데 대구가 53.4, 경북이 59.7, 평균보다 좀 떨어지죠. 그런데 전남은 75.5, 전북이 75.5, 강주는 75.2, 호남은 높습니다. 자,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이 어떤 그 지역 편차 배경에 대해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해석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지역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들이나 지역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이 정도 판단이 된다고 했는데 검증이 안 되는 이것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정쟁을 오히려 부추기면서 정쟁을 위한 지역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갈라치기도 참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동아일보 하명 기사를 보시면은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정부와는 별도로 화이자 백신 3천만 명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대구시가 화이자 백신 3천만 명분 정부와 별도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이 앞의 기사와 좀 어떻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정부 도입 3,300만 명분과 별도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처가 협상에 나섰다. 그런데 최종 구입 절차는 정부 통해야 가능하다. 대구시가 그 권영진 시장 명의로 3월부터 국제 의료계 인사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을 좀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화이자 측과 연결이 가능한 유력 인사와 연락이 닿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백신 도입 협상이 급속도로 진행됐고 서류 절차와 최종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최종 구입을 하려면은 정부를 또 통해야 되는 이런 그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실력이죠. 국정을 운영하는 실력과 문재인 정권의 국정을 운영하는 실력과 국민의힘 단체장이 시정, 도정을 운영하는 실력에서 확 차이가 드러나는 그런 상징적인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